반갑습니다. 요즘 영문협에서 강의하면 제 강의 때 질문 안 주시는데 제일 적응해요. 많이 삐졌습니다. 경제 솔직히 어렵죠. 많이 어렵고 경제 얘기 나오면 귀찮잖아요. 그죠? 귀 막고 싶고 눈도 막고 싶고 저놈 경제 저거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경제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사는 거니까요. 요즘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먹사니즘이 유행이잖아요. 그게 경제죠. 뭐. 내가 어떻게 먹고 잘 살 건가.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받아갖고서는 집 한 채 갖고 뭐 차 한 대 돌리고 이러면서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거. 근데 예전에는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보면 공무원 시대 중세에는 그럼 어땠을까? 그때 농사지니까 토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토지를 누가 차지하고 어떻게 토지를 경작할 것인가 이게 경제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토지 문제를 가지고 일단 단어의 얽매이는 되게 어렵습니다. 단어 별로 고민할 필요 없고 한자 잘 하시는 분들은 쉽게 해결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한자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다 한자 세대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잘 아시니까는 꼭 그대로 해석하면은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면은 저희가 그 석사학위를 경제 사를 했어요. 한국경제사를 했고요. 전공 논문은 이제 고려 시대는 아니고 조선 시대. 뭐 사색당파 이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당쟁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데 과연 당쟁이 조선을 멸망하게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 조선시대 그 웅당 정책의 경제사상, 경제정책 특히 이제 조선시대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대동법을 중심으로 한 그 경제사상과 경제정책을 논문으로 내서 국회에서 돈 받아서 썼습니다. 80만 원 주더라고요. 당시 돈으로. 그 돈 받고 너무 뿌듯해갖고서는. 그리고 현재는 아니고요. 미래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학기부터 들어가는데 현이라고 써가 없으면 미자로 바꿔주시면 고마웠을 텐데. 건데 문화 콘텐츠랄까 내가 저기 그 문화 콘텐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보니까는 썰푸는 거더라고요. 나한테 잘 맞겠다 생각해서는 박사과정 그러고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폐간됐지만 남북이 만든 월간 민족 20일이라고 하는 잡지에 있었고 코리아 포커스라고 제가 가면 다 망했어요. 딱 하나 잘 되고 이건 남북 역사문화교육협회 쭉 하나밖에 없어요. 이 책 절판됐습니다. 망했어요. 이 책 절판됐어요. 제가 가면 다 망하는데 희한하게 영문협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망한 언론사에 기자했었고 유일하게 잘 나가는 영문협의 이사를 저를 이사까지 올려주신 거 보니까 참 잘 나가는 거죠. 보통 그냥 팀장하다가 다 망했는데 그리고 뭐 여기 자주 뵌 분이 계시겠지만 DMZ 쪽 관련돼서 평화기행을 20여 년간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전부 다 논문은 경제사상인데 책은 전부 다 DMZ예요. 사서 보실 책은 요 아래 공조 2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절판된 중고 책방 가면 혹시 있으려나 모르겠죠.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고려라고 한 토지제도와 조세개혁. 이 흐름을 제가 그 지점에 대한 스톡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500년 역사, 고려의 500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를 하시면 사실 고려의 흐름이나 조선 500년 흐름이나 그 토지제도의 변화는 거의 비슷합니다. 신라도 마찬가지고요. 봉건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러면서 그 나라가 흥망성쇠를 겪게 되고 어떻게 몰락하는지 하는 게 고려 이해하면 조선도 똑같아요. 단지 그 제도만 틀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서 보시게 될 텐데,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가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은 물러내져요. 근데 어떻게 물러내지느냐? 토지가 한 사람한테 집중되기 시작하죠.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대토지가 나오죠. 그리고 대토지가 나오면서 조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은 줄어들까요? 엄청 많이 뺏는 거죠. 세금을. 뭐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백벌징수니 뭐니 해갖고 뭐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그 세금 걷고,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 걷고, 살아있는 사람은 2배, 3배로 걷고, 거의 대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그 신라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나눠주는 건데, 신라시대 때는 이제 정전제라고 하는 게, 정전제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전제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혹시? 우물정자. 여기서 우물정자, 우물정자 썼는데 이거 말을 보셨죠? 그래서 원래 정전제 그러면은 정약용 선생님이 경세입에서 썼던 동양의 최고의 토지 정책이 정전제예요. 그거는 맞아. 우물정자죠. 우물의 정이고 우물정자 쓴 정전제. 그래서 토지를 9분분해서 8명이 나눠서 경작을 해서 내 거가 되고, 한 개는 공동으로 경작하는. 그래서 지금의 북에서 하는 협동농장 시스템이 정전제와 거의 비슷해요. 그 동학 농민전쟁 때 그 김계남 장군이 그 비서를 얻었다고 하는 게 경세유표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전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신라의 정전제는 고물의 정자를 써서 정이라고 하는 게 일할 그 시기가 되는 사람을 정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세금을 걷어내는 거죠. 일을 했으니 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땅을 줬으니 너는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래서 정전제를 실시를 했는데, 사실 이 정전제가 신라시대 전체적으로 퍼져갖고서는 신라 전체에서 유행이 된 건지, 아니면 신라 말고 일부 지역에서 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라에서 정전제를 확립해서 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라도 그 토지제도를 정비를 해갖고서는 제대로 그 세금을 잘 거쳤는데, 이게 붕괴되니까는 대토지 소유자가 나타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러면서 땅을 갖고 일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은 우리 청년 실업 심각하잖아요. 그죠? 일할 청년들이 실업자로 일을 못하니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농민 폭동이 일어나고, 우리 지난주 우리 박다성 선생님께서 강연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배운 게 없으니까 경전을 못 읽겠고 산에 들어가서 그냥 참선하면서 부처님 따르면 되는 교종이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후족을 이뤄서는 자기 지역에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눠주거나 혹은 착취하거나, 그렇게 되면서 이제 너무 많이 착취가 심하고 호족들이 땅을 많이 갖고 가고, 그렇게 되니까 농민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폭동을 얼마만큼 잘 유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잘한 사람들은 나라를 세운 거고, 그렇지 못한 호족들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세운 사람이 궁예, 경원, 이런 사람들이 후백제, 후고구려, 태공, 이렇게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신라는 이제 뭐 끝난 나라고 태봉하고 그 후백제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자웅을 겨뤄서 싸워야 되잖아요. 아무리 백성들한테, 사실 그 궁예가 미륵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은 거는 언제 얻었냐면은 울주에서 강릉을 차지한 다음에 강릉에서 강릉성, 지금
지금의 강릉이 당시에 명주라 그랬는데 명주성을 얻으면서 당시에 스님들이 의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의술을 베풀고 그리고 창고를 다 열어갖고서는 성을 차지한다면 창고를 다 열어서 백성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러게 하고서 백성들한테 인심을 얻으면서 미륵이라는 칭호를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사실 백성들이 붙여준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인심을 얻었는데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는 그 백성들한테 더 이상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군량미가 모자르니까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세금을 또 다시 가혹하게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1결당 한 6섭 1결이면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이게? 지금으로 하면 축구장 반 정도 되는 크기라 그래요. 우리 축구장의 반 정도 되는 크기. 그래서 6썸을 했는데 6썸 하면은 그 축구장 반 정도 되는 크기 6썸이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세력인 개성의 왕건이라는 사람이 그 궁예의 이런 가혹한 행태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백성들과 함께 궁예를 내쏟고 나서 조금씩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근데 고려가 처음에 왕건이 들어왔어도 완전 감면은 못해요. 궁예 그 후백제하고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불량률이 되는데 근데 내가 전쟁할 수 있을 정도만 그 세금을 거기 들여서 그 주성으로 감세를 하고 1결당 6섬이 이걸 2성으로 감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토지에 따라서 전부 다 노예화시켜서 노비들로 그 토지를 경작을 시켰는데 이 노비들이 되면은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노비들은. 그래서 이 노비들을 그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에 양민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군대를 가서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군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비를 양민화시키면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면서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고려의 건국과 함께 왕건이 조세 개혁을 하게 되고 이제 고려가 통일을 했어요. 통일을 했으니까는 이제는 국토가 넓어지고 땅이 넓어지면서 조세 개혁을 하면서 이 토지를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분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을 때 거기에는 열심히 도와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벼슬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그 관료들한테 사실은 토지 제도는 백성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 그 신료들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나오는 제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노국제도라는 것을 실시해서 관료와 공신들에게 토지를 주면서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 세금을 다 내지만은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는 세금을 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경상도에서 제가 그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 그럼 경상도에 있는 사람이 개성에 있는 그 수도의 그 조정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냈을까요? 그걸? 그 농사 지어갖고는 그걸 다 짊어지고 서울까지 볼까요? 세금을 다 못 내겠죠. 일부는 이제 배를 통해서 가기도 해요. 하는데 거의 대부분 못하니까는 내가 신하들을 거기다 뭐 임명을 하잖아요. 임명을 하면은 내 대신에 네가 세금 걷어서 네가 먹고 살아. 그래서 내가 임명한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수조권을 가지고 그 농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노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땅을 주고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땅을 주고 거기서 네가 알아서 챙겨서 세금 걷어서 살아라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제도가 역분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공로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국제도에서는 내가 관료로 있을 때만 돈을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역분전은 그 관료는 등급에 따라서 그 땅을 나눠주겠죠. 지금도 뭐 보니까는 장관이 1,000만 원, 뭐 차관이 뭐 8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그때 뭐 차판은 뭐 그 1,000평, 뭐 그 밑에는 뭐 800평, 600평 이렇게 나눠졌지만 이거는 왕이 마음에 들면 더 주는 거예요. 그냥 너 충성할 것 같아. 너 충성을 잘해. 그래갖고는 넌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넌 줄게. 너 성품과 그러면서 이거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잘 보여야죠. 왕한테. 그러니까 왕은 그거를 가지고 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정치적 기반을 자기의 확실한 정치적 기반 요걸 잘 섞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급하고 시급을 주는데 자, 그 주로 역분적은 그 시급으로 줍니다. 시급으로 주고 그 노급은 그 군 단위로 주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시급은 호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호단위는 그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그러니까 1,000호를 준다 그러면 1,000집이 운영하는 그 농가치 전부 다 내가 그 1,000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군 단위, 지역 단위로 준다는 건 뭐냐면은 1,000평을 준다 그러면 1,000평에 있는 그 집들이 있을 거예요. 농민들이 10명이 있으면 10명에 대한 부분밖에 못 받는 거예요. 혹시라도 1,000평을 받았어도 5명이 되면 5명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호단위가 좋죠. 이 호단위로 받았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경순왕이에요. 경주에 약 1,000호면은요 지금으로 인구수를 계산하면 약 5,000명 정도 이상입니다. 그럼 거의 몇 단위 정도 이상의 그 땅과 지역을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 몇 단위지만 사실 그때로 보면 5,000명이 사는 정도면 엄청나게 큰 데입니다. 인구가 지금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니까요. 거의 뭐 시 하나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노국은 조세만. 근데 호단위를 줬으니까는 이 사람들 전부 다가 내가 지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권이 조세뿐만이 아니라 그 지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건 영주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분배도 일반 벼슬아치, 노급은 벼슬아치만 주지만은 시급은 공신 플러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 초기의 토지제도를 통해서 조세를 정비를 하고 양민화시키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이거는 요거는 역분전 안에 예. 종류로서의 노구가 시급이 있는 거니까 노구가 시급과 역분전은 좀 다른 거니까 토지 분배라고 적어놓으셔가지고 이거는 그 공로와 상품 해갖고는 그 호단위로 시급 개념으로 주는 거예요. 역분전은 공신전하고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지금 이렇게 노급이나 시급이나 역분전이 제가 보기 수조권을 그냥 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고려에서 토지 분배는 신라시대처럼 나라에서 이렇게 일할 나이가 되고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토지는 도대체 누가 국가소유죠. 국가에서 여전히 나눠주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다 국가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나눠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극히 일부 같은 경우 사적인 토지들도 있습니다. 사적인 토지들도 있지만 그거를 국가가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럼 정전제 위에 이제 시급과 뭐 노급 뭐 정전제 때랑 좀 틀려요. 들어보니까 땅을 나누어주는 거. 어쨌든 그 자기가 일할 자기. 그러니까 땅을 나눠주느냐 아니면은 가구수를
통틀어서 나눠줬거든요. 일반 백성한테 일반 백성들을 예 농사 지으라고 그 관료들한테. 그래서 그 관료들이 일반 백성들의 지배권을 강화를 시켜갖고서는 국가의 세금을 걷게 만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반 백성들한테 너는 여기 있는 요 땅 요만큼을 농사를 지어라 정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일단 기초적으로 있다라는 그렇죠. 기초적으로 있는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수조권을 예. 뭐 녹음이나 시급의 형식으로 그렇죠. 나눠주는 거죠. 관료를 하거나 예, 관료를 충성을 많이 예.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를 관료가 지배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첫째 시간하고 우리 둘째 시간이었던 거예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려가 통일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그 혼요 10조에도 나오듯이 북방 정책이었잖아요. 북방으로 고구려의 땅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땅을 계속적으로 늘리기 시작해요. 고려 왕건이 그 통일을 하자 함과 동시에 영토가 신라 시대 때 그 평양에서 대동강에서부터 원산까지 그 개선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땅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1차 거란 전쟁 거치면서 저쪽이죠. 육진을 개척을 하고 그러면서 땅이 많아지니까 이런 땅들이 넓어진 땅들에 대해서 개척을 해야 되겠죠.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그 광종 때 진전개간법을 실시를 합니다. 이 진전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대장에는 등록이 돼 있어요. 대장에는 등록돼 있는데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땅들, 그런 땅들을 개간을 해서 경작을 하게끔 하면, 경작을 많이 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경작을 하게 하는데 특히나 황무지를 개간을 해갖고서는 황무지를 개간을 했을 경우에는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그 수확물은 그 땅을 개간한 사람이 다 100% 다 갖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데 그게 첫 해만 그렇게 하는 거고 어차피 진짜 등록돼 있는 땅이니까 이제 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첫 해만 그렇게 하고 둘째 해부터는 자 이제는 세금 내. 그러니까 이 사람 이게 처음에는 잘 운영이 되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개간을 했는데 딱 1년만 2년부터는 돈 내. 화가 나겠죠. 사실 지금도 이런 데가 꽤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접경지역 다니다 보면은 국가에서 접경지역 민통선 안쪽에다가 그 경작권만 주고 토지 소유권은 안 줬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원소유자가 나타나고서는 그 사람들이 소장농으로 변하는 경우가 한 30% 40%가 그렇게 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경작권을 줬지만은 나중에 다시 다 뺏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저거 개간해봐야 내 땅 아니구나. 결국에는 다 뺏기는구나.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개간을 하면서 조금씩 진짜 등록되지 않게끔 등록된 땅도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땅 같은 경우는 아예 등록을 안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서 거기를 개간을 하면서 조금씩 토지 소유를 사적 소유로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토지를 점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토지의 시작인 거죠. 근데 어쨌든 초창기에는 국가가 어느 정도 자기의 지배권을 확립을 했기 때문에 고려 전 시기를 거쳐서 가장 고려 시대의 기본이 되는 게 전식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게 어려워요. 전식과, 록과전. 근데 전식과는 뭐냐면 이것도 앞에다가 하나 더 붙여요. 양반 전식과예요. 그래서 양반 전식과가 도대체 뭐예요? 근데 양반은 이 양반 저 양반 때 그 양반이 아니라
문반과 무반을 양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군인들도 주고 정치인도 주고 그리고 이제 전시과를 주는데 전시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지하고 시지를 나눠준다. 근데 전지는 뭐냐? 농사 짓는 땅. 그리고 시지는 산이에요, 산. 근데 시지를 왜 줄까요? 예. 지금이야 뭐 기름이나 이런 보일러 있으니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겨울에 추울 때 사강에서 나왔죠. 우리 구들 그 아궁이 그 땔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겨울을 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토지하고 임야를 잘 나눠줄 것,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하는 게 양반 전시과예요. 그냥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만 들으면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음에 보시면은 여기 그 토지 노급제도, 이 노급제도를 시지하고 전지 전부 다 나눠주는. 그리고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금씩 자기 개인 소유로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내가 땅을 가졌어요. 이제 제가 임금인데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사강에 강의하셨던 분 땅을 줬어요. 근데 내 자식이 있잖아요. 야, 내가 이거 그 벼슬 떨어지고 나면 내 자식한테는 이 땅을 못 갔는데 어떡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한테도 물릴 것인가? 이게 최고의 고민이 되겠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할까?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자기 땅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개간을 할 때 황무제를 개간하면서 자기가 이 멀잖아요. 서북도라든지 뭐 이쪽 그 경상도라든지 중앙하고 멀잖아요. 여기가 머니까는 아까 그 동록에서 뺀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위조를 하면서 땅을 누락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을 내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 사실은 전시과나 이런 문과에서 모든 땅들은 다시 국가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벼슬 떨어졌으니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계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면서 불법적인 토지 약탈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늘어난 게 언제냐? 바로 1170년에 있었던 무신난. 이제 무신난 시대가 되면은 완전 불법이 저질러지는 시기입니다. 뭐 얘기 있잖아요. 그 이유민인가 이 사람이 그 왕좌에 앉아갖고서는 왕한테 명령을 할 정도로 왕 위로 올라가고 그런 시기가 되니까는 이제 왕도 안 무서운 거예요. 두렵지 않고 자기네들의 그 권력이 훨씬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땅들을 이제 대토지로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아유, 너 나하면 왕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의 공신이야. 그냥 공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리고 내 말 잘 들으면은 그 왕의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내 말 잘 들으면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무신정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저하고 같은 최 씨들 있죠. 그러니까 최 씨 말 잘 들으면 딱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는 너가 최 씨의 충신이 공신이 되는 거죠. 왕의 충신이 공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전시가가 붕괴되고 불법적인 토지 약탈로 시작되고 대규모 농장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선시대도 똑같이 나오죠. 조선 후기 양난 이후로 들어가면서 그 토지들을 조금씩 양반들이 더 많이 갖고 가기 위해서 못된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술 마시고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코 고는 소리를 들리고. 네. 예. 그 아까 우리 그 황씨 분들 15만 평 갖고 가셨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땅을 갖고 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새롭게 들어오는
광주업 때 과거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 과거를 통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벼슬아치가 새롭게 생기는데 새롭게 생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월급을 주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도에 있는 모든 땅들을 그렇게 나눠줬었는데 연식과로 나눠줬는데 자, 이 나머지 부분들을 다 갖고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경기도 근데 경기도를 지금의 경기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기도라고 하는 거는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개성 서울 경제잖아요. 서울 근처에 있는 개성이 당시 서울이니까 서울 근처에 있는 땅을 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경기도는 서울이 수도니까는 그냥 서울의 근기지방이라서 경기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경기도가 어느 정도 어디냐면은 지도상으로 보면 요 개성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의 황해도, 재령, 은율 굉장히 평야지대죠. 그리고 그 북쪽으로 남동쪽으로는 연천, 상령, 장단, 파주 거기까지가 그리고 철원도 경기도예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철원까지 해서 그 지역이 전부 다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기도 아랫부분은 그 도가 뭐냐면은 양주와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양광도라고 나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의 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경기도와 지금의 경기도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왕실 소유의 땅들이 많죠. 아무래도 왕이 개성에 있으니까 황궁이. 그러니까는 그 왕실 종친 땅이 많고 왕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땅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새롭게 들어온 사람한테 월급은 줘야 되는데 다른 땅들은 다 지금 오죽하면은 뭐라 그래요? 농장이 워낙 커서 농장의 경계가 산과 내를 경계로 했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는 그 궁여지책으로 녹과전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하는데 경기도 8편이 아니라 8현입니다. 경기도에 약 15개 현인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려시대 때는. 그 중에서 8개 현만을 지정을 해갖고서는 그 관리들, 새로 임명된 관리들의 녹봉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시과처럼 크게 주지 못하지만 조금 작게 해갖고서는 수조지를 지급을 하면서 경기도 내에서 농장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을 궁여지책으로 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시과 거의 비슷한데 경기도만 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녹과전을 했는데 이 녹과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토지는 막지 못해요. 농장의 출현이 라는 게 12, 14세기 무신 정권 이래 농장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그 농장의 원천이 되는 개인이 개간한 사패전들 그리고 그 공신이라고 해갖고서는 그 세속되는 땅이 있죠. 공신들 같은 경우는 세속되는 땅을 가져요. 그러니까 세속되는 땅, 그 공신사패전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계속 세습을 하면서 땅을 가져가니까는 그 땅의 경계가 산과 내를 경계로 하고 엄청나게 큰 땅이 되거든요. 그리고 농장 경영은 어떻게 해서 여기는 완전히 내 땅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물론 그 중에 정말 착한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자기 땅에서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자기 땅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래 부자들이 100성 가진 99성 가진 사람을 100성 갖기 위해서 뺐지 한 성 가진 사람이 두 성 받기 위해서 뺏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농민들을 착취를 하고 자 초기에는 병력도 늘리고 거란 전쟁 그리고 여진 전쟁 해각성은 고려 시기 전반적으로 전쟁을 꾸준히 치러오면서 양민을 늘려야지 군역이 활발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양민들이 점차적으로 노비화됩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가혹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사고 파는데 요거 나와갖고 안 되네. 문제는 딱 좋은데. 자, 여성과 남성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가임기 여성 그리고 그 할머니 그리고 이제 소년 그리고 일반 장정 중에서 누가 가장 비싼 가격에 팔렸을까? 가임기 여성이 가장 비싼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비단 120필 그리고 일반 15세에서 50세 저는 참고로 50필밖에 안 되네요. 네. 45세 50세까지의 남성은 100필. 근데 왜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은 돈을 받았을까요? 여성이 일할 노동력이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을 여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산 수단으로 보는 거거든요. 가임기가 안 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엄청 떨어지죠. 60필.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남자들은 소위 말해서 객값이에요. 그나마 그 여자종 중에서 15세 미만이나 50세 이상 여기서도 가임기 여성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크면 되니까. 근데 남자들은 노동력도 떨어졌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아주 싼 가격에 팔려나가는 거죠. 근데 웃긴 거는 소가 당시에 얼마야? 400필. 소값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면은 개값도 안 된다 그러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동물은 노동력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죽으면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군대에서 개값도 안 된다는 게 걔는 죽으면 먹기 때문에 1종으로 가고 사람은 죽으면 10종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값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소가 훨씬 더 비싸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팔려 나갔는데 개인의 소유가 되면서 그냥 사람을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하면서 자기의 그 부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항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조선시대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비슷해요. 처음에 국가가 권력이 확실하게 있을 때는 토지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해갖고서는 명확하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국가의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노비를 양민화시켜주고 그래서 양민들이 늘어나고 새로운 관료들이 계속적으로 수급되면서 그 사람들한테 토지를 나눠주고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사적인 소유가 훨씬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토지를 조금씩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국가는 조금씩 그 사적으로 가져간 사람들에 대한 지배권이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사적으로 늘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노비화 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더 그 빈궁하게 만들고 빈궁하게 만드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항쟁이다. 싸우자. 나가자. 그래서 싸움 시작합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가장 먼저 여기는 개간지잖아요. 지금 이쪽은. 그죠? 개간지고 개간지에서 농장이 가장 많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개간지에 있는 농민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개간지가 많았던 이 서북 지역에서 최초의 농민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북 지역에서 농민군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1172년부터
6년간 무신정권에 대항해서 조이총의 지도 아래서 반군과 끊임없이 대치합니다. 그래서 서북지방에서 농민군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고서는 6년 동안이나 반군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거의 서북적을 다 평양까지 해서 다 장악을 했거든요. 바라보는 말이 천리 간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저 소문이 전국적으로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야,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뭉치면은 이길 수 있대. 저기 봐봐, 평양성을 점령했잖아 조이총이. 야, 우리도 한번 뭉치자. 그래서 서남지방,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서 농민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망이망소이 난이라고 하는 그 공주를 장악하는 그런 그 활동을 하게 되면 충청도를 다 장악을 해요, 실제로. 망이망소이가 관군으로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비화됐잖아요. 양민이 없어지죠. 그러면 국가에서 군인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니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국가가 효율적인 대처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황군이 없으니까. 농민군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장악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전주까지 다 장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관군들이 오히려 항복하고, 그리고 관군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도 착취를 당하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그랬었죠. 네. 그러면서 오늘 재미가 없나요? 주무시는 분들이 많네. 역시 경제는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관군들이 농민군에 들어오기도 하고 농민군과 함께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뭐라냐? 국가에서는 이간책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야, 향소부곡이라고 천민들 사는 동네가 있어요. 이제 너희 향소부곡, 천민들 사는 동네 없애줄 테니까는 우리하고 같이 좀 잘 지내자고 너희들한테 양인으로 다 올려주고 천민들 없애줄게. 그래? 그러면은 한번 고민해볼까? 이러는 순간에 갑자기 치는 거죠. 이제 망이망소이도 마찬가지였었던 거고, 서남 지역에서 이렇게 장악을 하니까는 이제 경상도에서도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경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봉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 싸움은 농민들만 싸운 게 아니라 사회 최하층까지 들고 일어나요. 여기 제목되니까 노비투쟁이 1198년의 만적인데 만적은 개성입니다. 그래서 최씨 무임 정권의 그 노비였던 만적이 개성에서 난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노비폭동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난이 일어났는데 이게 일거에 해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또 일어나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몽골이 기습적으로 쳐들어옵니다. 이제 고려의 운명은 풍전등화죠. 몽고가 한번 휩쓸고 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남아나진 않죠. 그래서 왕은 오히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민족이에요. 왕은 앞에서는 그렇게 근엄한 척하다가 난이 터지면 다 도망가요. 특히 외환에 난이 일어났을 때 임진왜란에서 선조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그 고종이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배 타고 강화도로 가죠. 강화도로 가서 거기서 아이러니하게도 강화도 시대를 약 30여 년 정도인데 40년 채 안 되는 그 기간을 강도시기라고 합니다. 이 강도시기 때 그 청자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신안 앞바다에 청자 있잖아요. 그게 왜 신안 앞바다에 빠졌냐면 강화도다가 백길이에요. 강진에다 만들어서
강화도로 싣고다가 거기서 훗날 만난 거죠. 그리고 8만대장경도 이 시기에 만들었죠. 사실 뭐 불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뜻도 있지만은 강화도에서 백성들한테 계속적으로 그 불심으로 나라를 지키자고 그 많은 그 8만대장경을 만든 데가 강화도의 선원사지죠. 거기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배 떡떡거리고 있고 육지에서는 백성들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우리 3강에서 얘기했던 김윤우 장군 그 살리타를 팔로 써서. 근데 이 힘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몽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항쟁에서 농민 항쟁에서 나온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자기 딱 강군하고 붙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자신감도 생겼고 그리고 조직화됐잖아요. 이제 싸우면서 그때 뭔가 재수도 없었던 거죠. 공부도 어떻게 보면은 하필이면 왜 이때 쳐들어왔을까? 요거 항쟁 전에 들어왔으면 아마 고려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농민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 농민들이 대역박성한 거죠. 그리고 근데 이런 게 조선시대 또 똑같이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근대에서 갑오농민 전쟁 때 우리가 일본하고 우금치에서 싸워서 졌잖아요. 그 갑오농민분들이 이분들이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의병으로 가고 독립군으로 가고 그다음 유격대로 가고 만주로 가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근대 현대 우리나라의 주축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그런 것처럼 이 농민 전쟁에 나섰던 분들이 다 몽골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싸우기 위해서 대몽항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기적으로 다 작용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이게 조선민족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민족 대단해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다른 나라들은 최하층 민족이 가장 먼저 배신을 해요. 그래서 왕을 죽이고 그리고 항복하고 이게 그 서양에 있어서의 어떤 전쟁 봉건 시대 때 전쟁의 기본인데 이 조선에서의 전쟁은 왕은 도망가고 그래도 왕 지켜줘요. 아유 저 불쌍한 것도 우리 왕이 가고 그러면서 싸워준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농민 전쟁이 지나고 나서 했는데 몽고하고 싸워서 이겼지만은 우리의 자주권은 얻었지만은 지배층은 반성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나라의 부타박수는 소위 말해서 부원대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원나라의 부타박수는 원나라에 잘 비비니까는 땅을 다시 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몽고 전쟁으로 황폐가 됐어요, 지금 땅이. 그거를 이 사람들이 개간을 해요. 개간을 했으니 이 개간한 땅은 어떻게 돼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농민들을 다시 착취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패턴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자, 저 3강 때였나요? 2강 때였나? 2강 때였죠? 그 전쟁사 할 때 우리 공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서는 꺼져가는 고려의 불씨를 되살리면서 요동까지 진출했던 공민왕이 딱 들어서면서 이제 부원별을 척설을 하려고 하는데 없애려고 하는데 부원별을 없애려고 하는데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겠죠. 새로운 세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유학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제 또 땅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부원별을 몰아내고 땅을 줘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 지난번 2강 때 얘기 들었지만은 공민왕이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일찍 돌아가시게 되니까는 자 공민왕이 죽었는데
그 자식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어땠어요? 이게 아이러니하고 조선시대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정조가 조선의 르네상스를 일으켰는데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나서 그 아들이 딱 왕이 됐는데 정조도 급작스럽게 죽잖아요. 죽고 나서 1800년에 정조가 딱 죽었는데 그 아래 왕 아들이 순조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 10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똑같아요. 공민왕도 고려의 르네상스를 이루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 홍련이라는 사람한테 흡살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10살밖에 안 돼. 또 왜 이렇게 어려? 그런데 공민왕이 죽으면서 그래도 그 믿을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 이인임, 영광, 인경기 이 사람들은 부원배는 좀 약간의 그 부원배들하고 조금 결이 틀렸나 봐요. 이 사람들한테 우왕을 좀 맡겼을 겁니다. 잘못 맡겼죠. 사실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대토지 소유자예요. 그리고 공민왕 때 새롭게 들어온 신진사 대부들이 막 들어와요. 야, 이 나쁜 놈, 야, 공민왕이 나라 잘 지키라고 했는데 너네 대토지 가지고 지네 멋대로 부리고 살고 그러면서 그 우리한테는 돈 안 줘? 월급 안 줘?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반란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성야구 결탁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땅들 뺏어가서 뭐를 했냐? 과정법이라고 하는 거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전식과하고 사실 똑같아요. 전식과하고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 그 전식과는 전국을 대상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장악하고 있는 경기도 일대만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는 시지는 없어요. 전지만 지급을 해요. 근데 이 과정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구가 아니라 전주 전객제예요. 전주 전객제에서 지주 전호제로. 단어 진짜 어렵다 그래. 뭐예요 저게? 근데 별거 없어요. 전주가 중심이 돼서 전객을 지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전주는 뭐냐? 전주는 수족권자, 전객은 수조지를 경작한 농민이에요. 그러니까 전주 과정법을 받은 벼슬아치가 전객 농민들을 어떻게 지배할 것이냐 하는 게 과거의 전식과 고려시대 때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이 과정법을 계기로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로 만들면서 조금 바뀌게 되는 게 지주 전호제로 바뀌는데 지주는 실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호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빌려 경작하고 임대료를 내는 사람 본거제로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근대적 본거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본거제 그러니까 농노는 생산수단은 갖고 있으나 토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때 농노는 토지도 일정 부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과정법을 실시하면서 이 대토지자들을 없애고 자기네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생긴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사실은 토지제로 보면은 저 가진 놈들이 싸우다가 끝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토지 제도 속에서도 농민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땅이 넓어졌잖아요. 땅이 넓어지고 생산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또 고려시대 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1차 농업혁명이 신석기 혁명이거든요. 신석기 시대 때부터 들어오는 건데 그 청동기 되면서 2차 또 개혁이 되는데 거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고려시대 때. 농업 생산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는데 그 황무지 개간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황무지 개간은 그냥 황무지 개간을 하는 게 아니라 간척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간척 사업은 나쁜 짓이에요, 사실. 지금은 갯벌의 그 경제적 가치가 간척지의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간척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이때는 해봐야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도 있죠. 강화도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섬이 본섬이 강화도가 있고 그 아래 고가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교동도 위쪽에 있고 성모도 있고 섬이 굉장히 많이 나눠졌죠. 근데 고려 말이 되면 강화도가 어떻게 돼요? 고가도하고 강화도 본선이 하나로 돼서 지금의 강화도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이게 후기에 가서 되는데 조금씩 개체돼 나중에 여기 이렇게 박아버리죠. 그래서 이게 다 간척지가 됩니다. 간척지가 되면서 간척 사업이 되니까 땅이 넓어지죠. 농사를 지어야 되죠. 자, 그리고 그 작물이 다양화되기 시작해요. 벼만 있는 게 아니라 보리, 콩, 그래서 작물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이때 그 농업 생산에서 가장 획기적인 게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은 모내기를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모내기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데 모내기는 그 농업 경영에 있어 어마어마한 변화를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 전엔 직방법인데 이제 모내기 이양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내가 이 토지에다가 직방법은 벽실을 직접 뿌리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면은 왜 직방법보다 모내기가 좋냐? 직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손으로 갖다 뿌리니까는 심는 게 아니라 뿌리잖아요. 뿌리면은 이게 여기는 이만큼 돼 있고 여기는 드문드문 돼 있고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게 김매기를 해야 되죠. 나중에 김매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뭉쳐져서 뿌려진 곳에는 벼가 어떻게 돼요? 예, 덜 익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많이 그 조금씩 듬성듬성 뿌려진 데는 잘못하면 벼가 못 자라가고선 죽어버리는. 그래서 단위당 소출량이 이 그 모내기를 하는 거와 직방법을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줄어들어요. 노동력이 절감되는 게 모내기 때 엄청나게 그 손 많이 가잖아요. 한데 모내기 때 한 대 들어가지만은 상시적으로 김매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김매기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모내기를 했으니까 골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이 모내기는 사실은 고려시대 때 했지만은 이게 대중화된 건 조선시대 후기예요. 정조 이후에. 모내기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봄에 가물어요. 근데 봄에 그 물이 많아야 되거든요. 모내기는. 그래서 저수지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저수지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저수지가 있는 지역에서 모내기가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는 획기적인 이되고 일손이 남아돌면 어떻게 돼요? 일손이 남아돌면은 자 부업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부업은 뭐가 있을까요? 공장제 수공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공장제가 이제 그 농가에서 그 수공업이 간의 수공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간의 수공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수공업 제품들이 나오고 간의 수공업으로 되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팔아야 돼요. 산업이 발전을 해요. 자, 이제 끝날 때가 제가 무슨 슬슬 오시기 시작해서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획기적인 거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모작이 가능해졌어요. 모내기를 했기 때문에 이모작이 가능해진 거예요. 모내기를 벽을 목판에다 키우잖아요. 이 땅 놀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5월달까지 모내기 안 하고 있잖아요. 땅이 놀고 여기다가 빨리 자랄 수 있는 보리를 심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리와 벼가 한 땅에서 같이 자랄 수 있는 이모작이 가능해지면서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이어진 그 농산물이 많아지니까 내가 살 것도 또 많아져요. 그러니까 또 상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려의 상업은 수공업과 상업은 그래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10명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8명으로 줄었으니까 2명은 어디로 가요? 수공업 해야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니까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팔리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팔리죠. 이게 우리나라의 무역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우리 고려의 수공업 과학기술에서 배웠죠. 그 펜만대장경이죠. 그 금속 활자 그리고 각종 도기, 자기, 그래서 도자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니까 전 세계에서만 몰려오고 있죠. 그래서 병난도라고 하는 데서 이게 병난도 그림인데 병난도가 그 예성강 하구에 있는 섬이 아니에요. 도자가 섬도자 아닙니다. 그냥 하구에 있는 지역인데 병난도에서부터 개성까지가 한 20km 정도 돼요. 지금으로. 근데 그 길이 비가 와도 비가 안 맞을 정도로 거기가 전부 다 횡단으로 돼 있어갖고서는 처마와 처마가 연결이 돼 있어서 다 장사하는 집들이에요. 비가 와도 병난도에서부터 개성까지 비 안 맞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홍콩에 가면 무슨 미드 에스컬레이터 그런 형식인 거죠. 거의. 그래서 국제적인 도시로 변하면서 국제적인 도시가 되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야 고려라는 나라가 있대. 고려라는 나라 발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고려의 청자가 좋고 책도 좋고 활자가 발전하고 그래서 고려가 바로 지금의 코리아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토지 제도는 심각하게 변하긴 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창조적 능력들이 농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갔고 그 변화들이 수공업과 경제에 있어서 상업에 있어서 발전을 갖고 오고 그 발전이 국제무역까지 퍼지게 되면서 바로 지금의 코리아가 탄생하는 계기를 가지고 왔던 게 이 고려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사실 중심은 토지지만은 그 부수적으로 나온 게 지금의 코리아를 만들었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중의 대단한 그 먹고 사는 집이죠. 네, 여기까지 하고 고려라는 나라는 변화는 심했지만은 그 농민들, 민중들이라든지 그 이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많았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토지 제도를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오고 그 땅이 늘어난 만큼 새로운 그 방법들이 그리고 기술들이 발전해야 되는 정체된 나라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변화들 그런 부분에서 그 토지 제도는 기본적인 제도이긴 하겠지만은 많이 얘기 못했지만은 농법이라든지 경제 성장 이것들이 어마하게 많이 변화가 됐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결국에는 귀결되는 거는 수공업과 상업의 발전으로 귀결이 돼요. 농업 시대이기 때문에 농업의 발전은 수공업과 상업의 발전으로 귀결되고 그 수공업과 상업의 발전이 조선술이라는 기술과 결합되면서 해외 진출 그리고 해외와의 무역 그 무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나라였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